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돈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네, 오늘의 골든타임 네. 전국기 홍익대 교수, 곽수종 경제학 박사, 신은숙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돈은 냉장고에 보관하라. 네. 돈 희생이 보통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금고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넣어놓거나. 네. 근데 냉장고에 보관하라. 이게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재미나기보다 이제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인데요. 이제 77세 할머니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한 보이스피싱 사기법인데 저기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털렸다. 그러니까 할머니 빨리 돈 찾아가지고 집안 안방 은행의 냉장고에다 넣어놔라. 안방 냉장고에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1억을 냉장고에다 넣어놨고요. 네. 이 사기단이 한 명을 보내서 금감원 직원입니다. 해서 이 신분증 보여주시고 빨리 은행 가서 계좌 새로 개설하시다. 내가 이 돈은 지키고 있겠다라고 이 어르신이 은행 간 사이에 1억을 갖고 도망간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인 근데 거죠.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참 네.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돈을 냉장고에 보관해라, 넣어둬라라고 하면 일단 좀 어르신들이 의심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의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의 피해를 입은 젊은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귀신이 홀린 것처럼 내가 은행 그 창구에 인출 카드 앞에 창구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당해보신 분은 홀린 것처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그렇게 쫄깃하게 얘기를 하나 보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캐시기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답니다. 예. 네, 이렇게 어이없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방식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럼? 네, 어제 나왔던 게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기사이긴 한데 1993년에 금융신병제법 이제 시행된 이후에 무조건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 한 번 창구를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나온 방침에 따르면은 이제 올 12월부터는 그 한 번도 금융기관에 안 가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방식 금융위원회는 4가지의 본인 인증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게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신분증 사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은행 직원하고 요즘 영상통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한다든가 또 현금카드, 이 신용카드 왔을 때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기재한 계좌 활용을 한다는 게 저거 약간 좀 재밌습니다. 저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은행 계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새로 계좌를 열 은행이 그 계좌에다가 50원 아니면은 120원을 넣는 겁니다. 소액을 한번 넣어놓고 얼마 넣습니까? 물어봐서 80원이 입금됐습니다 하면 오케이 본인 인증을 한다. 이런 방식 4가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도 오프라인 창구에 안 가도 본인 인증을 통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편해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드는 이제 걱정은 대포 통장이 많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 명의를 누군가 도용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더 커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지금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사실은 한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B2C,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는 크지가 않지만 예.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비율이 53%나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대포 통장이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이제 보안 조치가 후속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 구조가 마련돼야 되겠지만 기능적이고 기술적이고 또 보안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기반 구조가 같이 뒤따라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은 저희들이 은행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은행권들, 금융사 중에서 보험사나 증권사 업무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지만 좀 더 신중한 그런 실험 기간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은행에서 대면을 해서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훔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들 이렇게 보면 신분증 사진하고 실물하고 똑같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좀 특히 다르죠. 젊은 친구들 취업을 위해서 그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을 하면 저희가 면접을 볼 때 도대체 그 얼굴하고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 외에 그러다 보니까 대면 확인보다는 오히려 다른 계좌를 통한 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자금융 거래가 워낙 확산되니까 이렇게 이런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22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 예. 도입된 이후에.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불편하진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은 12월 하고 우리 박사님 말대로 이제 금융 증권사와 농협 이런 건 내년 3월부터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뭐 네티즌 여론을 보면은 이게 의도가 있다. 즉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비대면 접촉을 아예 안 하고 이럴 바야 차라리 창고 한번 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으로 직접 가서 본인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하다. 뭐 이런 쪽에 유도하니까 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복잡하죠. 네. 그렇죠. 사실은 많은 아까 말씀드린 기반 구조를 많이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시키다 보면 보안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분실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의 문제도 법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지만 강하다. 한동안 시들했던 골드바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g이나 37.5g짜리 미니 골드바의 바람이 아주 거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런 미니 골드바 계속 지금 인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2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값이 폭락하면서 시들시들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금 얘기들 많이 나오고 이제는 저점 다졌다 이러면서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은행별로 이 골드바들이 판매되는데 지금 저 특징은 표에서 보지만 미니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많이 팔렸던 게 1kg짜리였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이게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100g짜리도 있고 50g짜리도 있고 이런 정도로 미니 골드바들이 굉장히 쏠쏠하게 팔리고 있어서 이 골드바가 이제 대중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금에 대한 금 투자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있는 그런 실제 금 투자가 지금 5월까지가 지난해 전체를 거의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뭐 모든 경제가 위기를 탈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또 금리가 지금 1.75%인데 이게 더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떨어져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가운데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새 뭐 한돈 한 28g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되는 미니바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종로가 쪽에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시고 구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뭐 은행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홈쇼핑에서도 많이 판매가 네. 되고 있는데 뭐 사은품도 주고 24개월 무이자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주부와 뭐 직장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보시기에 지금 골드바 사두는 거 좋습니까? 저는 금 투자는 올해 최고의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값은 지금 보면은 뭐 위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점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사서 둬도 하락에 대한 위험은 많이 좀 이제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저도 권하는 편이긴 한데 주의해야 되실 게요. 저 실물 골드바를 거래할 때는 일단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시작을 해야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파는 사람도 자체 마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한 또 3-4%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네, 수수료가. 네, 은행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홈쇼핑이면 또 홈쇼핑 수수료가 붙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5% 정도를 더 주고 사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15에서 20%가 오르지 않는 한 맞습니다. 손해다 이런 얘기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는 올라야 뭐 이득을 볼 것이다. 이 점은 유의해 두셔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셔도 된다.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근데 전 쪽에. 주부 입장에서 저런 금 투자에 대해서 좀 망설여지는 거지. 아이들 둘 기르면서 금반지 한 50여 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개도 집에 없어요. 또 친구들 결혼할 때 폐물 받은 거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한 개도 없어요. 대부분 이게 도둑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금고나 집에 큼지막한 금고가 있지 않는 한은 보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도둑도 도둑이지만 이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예. 이삿짐 없어지죠. 센터와 관련된 뭐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의 투자가 적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뭐 누가 정확히 맞추겠습니까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위기를 탈출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를 아시아에 있어서 기축통화로 만들어 가려면
담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면 금값은 지금이 저점이라기보다도 좀 네. 낮은 가격은 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의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만취해서 택시를 밤에 타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아마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만취 승객만을 노려서 1억여 원을 괄취한 택시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 후 택시 이용 시에 유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카드 비밀번호가 뭐예요? 평소라면 절대 대답하지 않겠지만 술에 취해 알딸딸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얼마 전 술 취한 승객들만 골라 태우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그 수법은 이렇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일단 택시기사는 카드기가 고장났다 등의 핑계를 대며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승객들이 만취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대신 현금을 인출하겠다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많은 돈을 인출해서 가로채거나 승객이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 젖눈질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승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카드를 훔친 뒤 나중에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심지어 승객이 하차할 때 지갑 등을 찾을 것을 염려해 카드나 지갑을 일단 승객 의자 밑에 떨어뜨려 놓은 뒤 승객이 이를 찾지 않으면 챙기고 찾을 경우에는 마치 승객이 술에 취해 떨어뜨린 것처럼 꾸몄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야 한다면 미리 가족들에게 연락해 택시에서 내리는 곳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지인들에게 택시 번호를 메모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소견?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탈고 직전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85살, 네, 이제 고령인데 고령이죠. 왕성하게 지금 집필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저희가 판넬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속엔 추정이긴 한데요. 어떤 내용들 담길까? 어떻게 보세요? 5.18 비공개 스토리, 12.12 사태의 비사, 혹은 항상 이야기했던 29만 원이라는 재산의 진실? 네.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뭐 가장 우리가 알고 싶어한 게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어제가 그렇죠. 이제 5.18이었는데 바로 어제가 예. 5.18이었죠. 네. 전두환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가장 아픈 부분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아픈 부분이 1980년에 5월에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50의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말 이제 85세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가감 없이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 12.12, 1979년에 12.12에 대한 또 정말 박진감 있는 당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네. 얘기도 좀 밝히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9만 원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백담사 유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회고록 속에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네. 노태우 대통령과의 우정과 갈등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언론 통폐합을 해가지고 많은 언론사들이 합쳐지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동아방송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네, 이런 네. 것도 있고 이런 언론 통폐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또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의 정통성이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경제가 좋았거든요. 네. 저희 우리 경제 전문가님 많이 나와 계시지만 당시 삼저라는 아주 정말 우리나라의 없던 삼저 호황을 맞아가지고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버틸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김재희 경제수석을 보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면서 경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점도 한번 자서전에서 소상히 밝혀서 후대들이 좀 참조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5.18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보안사령관이었고요. 계엄군 진압이 좌파 세력의 공세 때문이었다, 불가피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과거 발언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례의 총회가 선포되는 등 진통이 거듭됐습니다. 사령부의 작전 이동이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97년 사면 당시 네. 이것만 얘기하고 싶다. 글쎄요, 교도소 저는 가지고 저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제가 81학번 세대, 그러니까 딱 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사태 일으키고 모든 입시 제도를 다 확 바꾸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제도가 바뀌어버렸죠. 네네. 1학기 끝나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격변기에 있었던 한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방금 정군기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6.29 선언에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네. 전두환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고 노태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따라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실을 좀 알고 싶고요. 버마 아웅산 사태가 났을 때 과연 대북의 북한에 대한 조치를 네. 진격하고자 했던 많은 군 장성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대북 관계는 어떻게 이 유화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치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임제를 이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뭐 장기 집권할 수 있었지만 단임제를 이행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짚어봐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 호황이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충분히 이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네. 대외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도자가 경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김재익 수석에게 전임 맡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단이었지만 상당히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소소한 것들이 궁금한데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 그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거길 떠났어야 되는데 영예 시절에 어떤 모습으로 몇 시쯤 그렇게 떠났을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가장 부부 금슬이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말고 일상적인 부부로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담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궁금한 내용들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되지만 네. 이게 출간이 됐을 경우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회고록이란 게 한 사람이 시각으로 쓰는 건데 또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를 거 아닙니까? 하필 지금 이런 회고록 출간 얘기가 나오는 의도하고 시기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쓸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이제 고령이고요.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얼마를 더 뭐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국립묘지 가는 문제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묘지를 지금 갈 수 없는 입장인데 나중에 또 사후에는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회고록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그 많이 그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 쓴다면 국민들의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지도 받을 것 같고 아니면 계속 뭐 여러 가지 본인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주장만 한다면은 비난 더 받아가지고 더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회고록은 써야 됩니다. 처칠이 회고록 써가지고 그 평가를 받을 것처럼 써야 된다. 예, 근데 저는 돈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29만 원. 재산은 예. 29만 원. 예. 아직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 예, 거죠.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전두환 전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아마 회고록의 70% 정도는 경제 치적, 인플레 잡았다. 그 내용이 한 절 70%, 나머지 20%는 교육 문제, 입시제도 내가 해결한다. 이거 90% 정도가 다 자화자찬으로 채워지지 정말 않을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좀 이렇게 그냥만 나머지 10%? 뭐 소소하게 2장, 다루고. 9페이지 정도로 네. 소소하게 다루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적 위주로 많이 쓰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점만 예측을 해보고요. 네. 추징금 나왔는데 실은 최초 추징된 게 2,205억이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낸 돈이 이제 1,100억 정도고 작년에 아들들하고 다 같이 이제 일종의 합의를 봤죠. 그러니까 아직도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실은 지금 검찰이 다 이 잡아놨던 물건들이 부동산이어가지고 앞으로 이 1,100억에 대한 추징도 거의 글쎄요 한 30% 정도 채울 수 있을까요? 좀 암울한, 좀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네, 전 재산 29만 원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의 첫 손녀가 최고급인 외제 SUV 차를 탄 게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모습인데요. 차죠? 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자, 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전 대통령의 손주, 뭐 자손들에게는 아직도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손녀입니다. 이 장남이죠.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딸이고 이제 딸 재산까지는 아마 그 환수할 때 그 검찰하고 손녀죠, 합의를 손녀. 예,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네. 손녀와 합의를 봤던
얘는 없을 거니까 아마 그럴 텐데 도의적으로는 아니 저렇게 손녀가 포르쉐 뭐 1억 원대입니다. 1억이 넘는 차를 그렇죠. 타고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이 환수금은 안 내고 있어. 이런 도의적인 비난은 분명히 솟구치지만 법적으로는 아마 재산 같은 걸 따로 다 분리해 놨겠죠. 예, 그리고 지금 보통 대통령 회고록 잘 팔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팔립니까? 역대 한번 회고록, 대통령 회고록 판매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운명이다. 56,730권이 팔렸고, 또 역시 2위 역시 노무현 대통령 성공과 좌절 44,449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3위, 박근혜 현재 대통령이 4위 달리고 있네요. 궁금한 게 이제 인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내년 초에 출간이 되면 고스란히 추징 나가는 겁니까?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까? 이게 참 궁금하네요. 취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떤가요? 당연히 뭐 추징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신 생각에도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지만 뭐라 그럴까요? 버마 아웅산 사태 이후에 많은 유족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하더라도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우리의 살림 경비와 우리가 먹고 살 돈을 이렇게 지원해줬던 대통령 우리는 욕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글쎄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화수분이라 그럽니까? 마르지 않는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는 게 아마 전두환 대통령의 이 자금인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 자서전 써서 나온 수익금 한 10,000부 정도 팔릴지 5,000부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익금도 아마 고스란히 환수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회고록 그 문화가 네. 우리나라가 너무 약합니다. 사실 네. 대통령의 회고록은 정말 중요한 역사 자료. 그렇죠. 역사 자료인데 네. 지금 뭐 많이 팔렸다는 게 5만 부인데 저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문재인 그 수석이 한 거 아닙니까 당시. 네.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읽지 않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 조금 팔린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책 읽지 않은 문화가 회고록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이 회고록도 물론 회고록을 통해서 야사라든지 숨어 감춰진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많은 사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언젠가 공개가 될 때 그 내용들이 좀 더 진실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면 이 자서전과 함께 좀 더 역사적 그런 실증 자료로서 근데 도움이 이제 되지 않을까. 1차 자료하고 좀 다른 게 회고록이라는 건 이제 국정의 최고 그 책임자가 어떤 결정적인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하는 게 그 본인의 생각이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읽어야 되는데 회고록을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되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레깅스와 스타킹은 무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판결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40여 차례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저 28세 남자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무죄 판결의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맨다리가 아니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레깅스를 입었다. 다만 몸매는 드러났고 성적 취향이 독특한 것은 맞지만 이게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인데 저 솔직히 여성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리 부분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려면 다리 보고 흥분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재판부가 입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맨다리는 그럼 이거 뭐 흥분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레깅스나 스타킹을 신으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부분이 그럼 만약에 여성이 지금 정장들을 다 이렇게 입고 계신데 특정 부위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면 민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치심 안 느끼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리에다 레깅스 하나 입고 스타킹 하나 신었다고 이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건 안 느꼈건 모르는 남자가 나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당연히 유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과거엔 그게 또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서요? 유죄로 판결난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에서 이제 같이 탄 여자들 옆자리에 앉은 여성,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카메라로 또 촬영했던 50대는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적 욕망, 취향이라는 것이 뭐 다양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이거에 대한 판결도 판사 따라 다양하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얼마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요. 네. 몰래 촬영됐을 때 그 부분을 감지하기도 어렵고 네. 사실 내 다리 찍었다고 그 남자를 멱살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러면 여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서 이게 유죄 무죄가 된다라는 것도 이건 희한한 법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판결이 좀 아리송한데요. 아리송한 판결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돈을 2천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다고 이제 남성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헤어진 후에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냈는데 남성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증여로 본 거죠. 저도 이런 소송은 경험이 많은데 그 뭐 남성 여성을 나눠서 누가 더 치졸하느냐 뭐 이렇게 치졸하냐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두 남녀가 동거를 하거나 연애를 하다 헤어졌을 때 보통 남자들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5년 사귀면서요. 제가 차도 사줬고요. 기름도 넣어줬고요. 반지 사줬고요. 발렌타인데이는 옷도 사줬는데 총합하니까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다 합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거 반환 청구하겠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가세요 그냥. 절대로 못 이기시니까. 그 이유가 애정에 깃든 선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조건을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고 네. 이사한가 같은 경우 2천만 원 빌려줄게 이런 게 아니고 2,300만 원 정도의 여자가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가고 할 테니까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갚아준 다음에 한 번도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전제로 했거나 어떤 조건을 달지 않은 애정에 깃든 증여로 받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기각을 당한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금방 예, 그런가 봐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남자분들이 주로 찾아오죠. 네. 그동안 선물해준 거 다 되돌려 받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네, 진지하니까 진지하게. 소송을 하고 싶다. 변호사를 예, 예. 찾는 거겠죠. 예. 그렇죠. 변호사 찾는 자체가 진지한 건데 예. 네.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징여로 거의 평가가 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 참 뭐 치졸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1,000만 원대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 녹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빌려주는 거라는 거, 징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차용증을 써야 됩니까? 근데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빌려주는 의사만이 있으면 예, 예. 굉장히 대학 능력이 그럼 있다. 변호사님 굳이 차용증이 네. 아니될 차용증 때. 쓰게 되면 어떡해요? 사용증이 있다거나 녹취가 있다거나 그럼 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다음에 차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돈을 송금해주고 난 다음에 매달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굳이 차용증을 네. 쓰지 않아도 인정은 되는데요. 아. 보통 그런 경우 들어오면 대형 소송으로 들어오는데 그 관계는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치졸하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선물했던 걸 몇 년치를 쫙 뽑아갖고 오는 이 남성들이 문제인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오도 나온다는데 김연아 선수와 동갑내기 라이벌로 꼽혔던 일본 여자 피겨스케이팅 간판 선수 아사다 마오 기억하시죠? 예. 현역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후 갈림길에 섰던 그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自然とこう試合が恋しくなり、試合で良い演技ができた時の達成感というのをまたこう感じたいなと、本当に何があるかわからないと思うので、うまくいけば試合に出られるかもしれないですし、出られないこともあると思うので。 네, 만으로 24살, 현재 나이 25살인 아사다 마오가 복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지켜봐야겠죠. 밝히긴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김연아 선수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저하고 아마도 평창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24살, 25살이기 때문에 평창이면 이제 29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까지 간다면은 아무래도 힘들고 이 뉴스가 지금 오늘 좀 화두가 되는 것도 평창에 아사다 마오가 나오기 때문인데 실은 작년 5월에 은퇴를 한 이후에 거의 훈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연초부터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글쎄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뭐 나오는 보도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9살 정도라면은 충분히 한번 이 평창에서도 뛸 수는 있을 나이다. 나이 제한에 대한 걱정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 역시 동갑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바라보는 심정이 네. 어떨까요? 김연아 선수는. 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고직적으로 이제 허리 부상으로 통증을 네. 이제 느껴왔던 선수고 은퇴를 했고, 그래서 저희야 물론 김연아 선수가 복귀하면 좋겠죠. 솔직히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저희가 그 피겨스케이팅을 보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야말로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선수죠. 저희도 복귀하길 그립긴 하나
그 김연아 선수한테 어떤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런 김연아 선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국 경제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반짝하면 그것이 반짝하고 그다음에 사그러지고 나면 그 뒤를 이을 후속 대안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라 그러면 그 선수의 어떤 그 과정이나 그 아까 저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네.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많은 팬들이 김연아 선수에게 한 번 더를 외칠 때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주제가 화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사다 마오 선수는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3번 했는데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2년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 한 번 더 김연아가 없는 평창 올림픽을 한 번 더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김연아 선수는 6월 호 잡지에서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네, 화보 보시죠. 촬영 사진 한번 보시면서요.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다고 해야 될지 약간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선수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태능에 가서 후배들도 봐주고 오늘처럼 촬영을 하거나 홍보대사 역할도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엇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오지 않겠나. 당분간은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있다. 뭔가 약간 좀 뉘앙스가 의미 이제 있는 고민 중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 뉘앙스도 있는 것 풍기고요. 같고요. 그러나 또 저 기사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치열했던 삶을 어린 나이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2의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은 충분히 많은 시간을 더 가져도 늦지 않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2년이나 3년 정도 더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내려놓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러다가 하나의 뭐 햇살처럼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신은숙 생각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국민들은 복귀를 또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담은 주어지고 싶지 않은. 아사다 마오가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마오가 라이벌 수준으로 됩니까? 김연아 선수. 너무나 라이벌로 보고 불려왔죠. 싶죠. 예, 예. 너무나 보고 싶죠, 김연아 선수.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윤선은 희생양. 이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 국회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갑작스레 사퇴했는데요. 그런데 2주 전인 지난 7일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죠. 지금 네. 수리한 이유. 채널의 이게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7일날 사표를 수리했는데 지금 어제 18일날 수리가 돼서 굉장히 긴 공백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사표를 냈을 때 대통령이 당청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와중에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등장했잖아요. 네. 야당에. 네.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 등장하자마자 다른 조건들을 계속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뭐 50%는 내가 소득 대체율 그거는 명시하지 않겠지만 국민연금 소득 대체 그렇죠. 네. 기초연금 얘기를 또 갑자기 끌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놀라운 데다가 어제는 법인세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청와대가 굉장히 긴장을 한 거죠. 이건 뭐 지금 기존 합의한 대로 협상을 해도 뭐 할 텐데 기초연금 같은 그런 큰 문제를 건드리고 법인세 인상은 보수 정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건드리고 나오니까 측근을 갖다가 희생을 시켜서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어제 행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측근을 희생해서 야당을 압박한다. 예, 예. 네. 이 좀 빨리 약속을 지켜라. 당리 당략을 떠나서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런 이상한 거 들고 나오지 말고 우리 조윤선 수석 사퇴시킬 때니까 야당도 진심으로 협상해달라라는 청와대 주문이 걸린 겁니다. 네, 근데 네. 한 가지 잘못된 것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원활한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광주공항에서 처음 알았다고 그러고 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게 뭐 정무수석 책임질 일이냐 했다는데 이런 점은 당청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계속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수석의 사퇴에 둘러싸고 정국희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조수석 사퇴 의견을 대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논의마저 변질됐다.
개혁 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했던 청와대 수석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일각에서는 이 어떤 어조 자체가 평상시 조윤선 수석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굉장히 가깝다, 박심이 많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국민 입장에서 조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유세하던 시절부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수석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한 부분이 박심이 실렸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정도로 이제 강경한 것일까? 화가 난 것일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조윤선 전 정무장관, 정무수석 네.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죠. 당정 조율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이라는 뭐 지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5월 2일 날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처음 합의가 될 때 그날 그 청와대에서 다 왔어요, 국회로. 네. 와가지고 도시락 먹고 짜장면 먹고 하면서. 소위 말해 짜장면 맛. 예. 그때 이제 대충의 그 합의안이 정해졌는데 당에서는 야당하고 합의할 때 국민소득 대체율이 50%로 한다는 안도 있었고 50%를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 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조윤선 수석이 청와대 가가지고 50%를 목표로 한다 쪽으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게 갑자기 50%라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그 과정이 진행됐는데 이런 그 책임을 조윤선 수석한테 그동안에 당에서 물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근본적으로 이 그 여야의 협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만이 표출된 게 아닌가. 저 박심이 실렸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어제 사퇴변에서 그리스 얘기도 하고 시카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변질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라. 특히 야당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그 압박, 박심이 실린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채널A 단독 보도가 7일날 원래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부수석의 사표가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뒤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소득 대체율 50%도 나왔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뭐 기초연금도 나오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화가 난 상태가 됐었고 그 와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그 소득 대체율 50%에 대한 보고를 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에는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던 부분에 대한 표출이고 이 조윤선 정무수석을 하나의 뭐 사태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또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에서는 좀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사태가 좀 얼떨떨하다는 분위기인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 정무수석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조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 조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라는 목소리 지금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아까 박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무슨 소리냐. 그게 바로 정무수석의 역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임 정무수석이 누가 될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당정청의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인물들이 좀 가능한가요? 저는 뭐 후임 정무수석도 중요하겠지만 정무수석을 이번에 바꿀 타이밍이었다면은 당하고 소통을 잘해가지고 저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당은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김무성 대표한테 기팀이라도 해줘가지고 이번에 분위기 한번 쇄신하기 위해서 정무수석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야당 그동안에 한 열을 계속 하다가 항상 야당이 지칠만 하면 여당에서 뭐가 터져나오는데 여당 대표가 모르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광주공항에서 정말 그 느닷없는 뉴스를 받게 되는 당 지도부의 심정은 어떤지 이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를 하든지 말이죠. 아니면 당 지도부가 저 대통령하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무수석이 저는 뭐 후임이 누구 되는 간에 정무특보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또 뭐 어떤 거였으며 정무수석이 할 일을 이병기 실장이 또 해서 뭐 오버랩되는 과정에서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분담이 되는지 그리고 정무수석 없는 뭐 이런 수석이 없는 체제로 많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기능과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무수석 사퇴를 했는데 이게 결국 연금 개혁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죠. 여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청와대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부분은 완전히 분리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메시지 측면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와 당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내용들을 왜 당에서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느냐, 이해하는 방향이 우리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조수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당에다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측면이 아주 강하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앞으로도 좀 더 소통의 문제를 당에서만 요구할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와의 좀 잦은 미팅을 갖는다든지 잦은 소통의 기회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지금 광주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네. 사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나오실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당황했던 것이고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당청 간의 소통의 문제가 좀 많지 않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문만갑.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만나러 갑니다. 문재인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면 초과의 노예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지금 사퇴론과 또 당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서 움직임이 아주 바쁩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과 어제 광주에서 100분간의 독대를 했다고 했는데, 자, 수의신안도 마련했으니 최고위원 사퇴 번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최고위원. 네, 사퇴 철회는 없다. 패권 정치 청산과 개파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뛰어넘는 당의 혁신은 없다고 말했다라고 답변을 했죠.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예. 혁신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혁신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도 돌아오라니까 혁신 안 하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주승용 최고는 당장 돌아가기는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고 문재인 대표가 진정성을 보인다면은 돌아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보인다. 좀 합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그 호남에 지금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그 호남 지역 의원들 13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19명 중 13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13명이 또 문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다는 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 책임 있으니까 책임져라 했는데 뭐 어떻게 사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뭐 저 당에서 나가야 될 건지 이런 그 어떻게에 대한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의 그 혁신기구 추진안을 놓고 앞으로 그 밀고 당기는 친노와 반노, 비노 간에 밀고 당기는 지루한 그 줄다리기가 계속될 걱정이 됩니다. 네, 주 최고위원 이 문재인 대표가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혁신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도로 전 계파가 참여하는 혁신구가 구성이 되겠는가 그것부터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성과 자체도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비판과 지적은 하는데 당내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어떤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대안을 지금 내놓지 뭐 무조건 지금 그건 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건 아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주류 쪽에서 보는 그 말하는 문재인 대표 쪽에 하는 이야기는 쇄신안을 내려놔라 이게 아니라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게 아마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 그러지만 사실 혁신을 하다 보면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뭐 쇄신이나 혁신이라는 단어의 유의, 말의 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비주류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 거기에 따른 공천권의 차기 총선을 앞둔 공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표나 있던 친노 쪽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계파 혁신기구 관련해서 위원장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안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안 의원의 지금까지 행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스타일이고 또 슬로우 스타터라고 해야 되나요? 급하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이미 몇 번 제안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뭐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대표에 버금가는 기능과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친노 쪽에서 양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맡아가지고 당 수습하는 거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잖아요, 그동안에. 뭔가 보여줄 것처럼 해가지고 한때는 50% 지지율을 가지고 대선 후보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뛰다가 어떻게 용두사미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 새정치연합에 와 있는데 그런 국민들한테 준 실망감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맡아가지고 지금 원혜영 의원이 공천 그 혁신단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제가 봐도 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잘못하느냐 이 문제는 일단 진영 논리가 너무 반영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친노와 비뇨의 치열한 지금 패권 싸움입니다. 문재인 그 친노 패권주의만 있는 게 아니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 패권주의도 함께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패권이란 말이 그 헤게모니란 말인데 지배 세력이 그 지배 집단으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양쪽에서 민심을 얻는 작업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너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일방적인 공격은 그 반노 진영의 논리 담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의 신규 허가를 놓고 대기업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중국 관광객들 덕분에 시내 면세점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는데요. 특히 입차 경쟁의 주요 평가 요소인 입지를 둘러싼 유통 공룡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 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확정한 곳입니다. 호텔과 카지노, 컨벤션 센터 등과 가까운 데다 도심공항 터미널과도 인접해 있어 결코 뒤지지 않는 관광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중견기업들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면세점 운영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상생과 동방성장을 강조한 시대 흐름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세계그룹은 그룹의 모태이자 85년 역사의 국내 1호 백화점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체를 면세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남대문 시장의 외국인 관광객을 연계시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손잡은 HDC 신라면세점은 용산 아이파크몰을 부지로 정했고 하나갤러리아는 여의도 63빌딩을, 워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는 동대문 복합쇼핑몰을 부지로 낙점했습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과 가장 늦게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랜드도 조만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8조 3천억 원. 올해도 중국인 관광객 덕에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오는 7월 판가름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네팔 지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와 민간기업인 CJ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국민안전 안심동행 협약 체결을 계기로 CJ그룹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식음료와 구호약품 등을 택배 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해 이재민과 고립지역 주민에게 보냅니다. 또 평소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재난 예방 홍보 영상을 전국 CGV 영화관에서 상영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